상당히 좀 안정성도 뛰어나고 주가 상승률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도 좋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환란은 도적처럼 온다고. 우리가 그걸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시장입니다. 대응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서 5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20년, 그래서 투자 현장 경험은 25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 머니쇼 통해서 이제 또 많은 투자 대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4,200을 돌파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심지어 ETF까지 팔면서 주식 투자에 열 팔아가며 국내 주식 열기가 다시 치솟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빚을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우리가 빚진 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지면 자유를 잃고 또 종속된다는 경고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최고의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경고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는 그 감당할 만한 대출을 스스로 정하고 절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그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레버리지는 대출이죠.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그런 실제 대출을 내서 우량주를 사는 건 괜찮지만 그 투자 대상 자체가 레버리지 ETF라는 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2025년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 주식시장은 항상 좋게 봐요. 네, 항상 좋게 보는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이외의 자산은 그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격으로 그 자산을 평가할 때는 항상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평가라는 것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이런 자산은 그 가치가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돈을 통해서 평가할 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처럼 계속 녹거든요. 그래서 예적금은 이제 그냥 냉장고 정도? 그렇지만 우리는 냉동실, 자산으로, 다른 자산으로 옮겨서 그 자산을 얼리거나 더 부풀릴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데 종목 추천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종목이 최고죠. 종목에는 이제 10배거, 10배 오른 주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어족 미리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ETF는 여러분들이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생에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뭐 10배 오르는 10배거를 찾아야겠지만 현장 경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종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시해서 보는 거라면 제가 보유한 종목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그런 어떤 너무 급등주나 그런 것보다는 나를 설명해주는 어떤 종목 혹은 ETF, 분산 투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아빠답다, 엄마답다,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그럴 만한 종목들.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는 자식 이름으로 투자를 할 때는 절대 우리 뭐 급등주,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거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자신한테 좀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특히. 그런데 오늘은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모든 업종을 다 골고루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지수 추종 ETF 같은 걸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S&P 500 지수가 요즘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S&P 500은 이제 코어 자산이죠. 핵심 자산이거든요. 어떤 투자를 할 때 그거를 먼저 배치해 놓고 나머지를, 만약에 제가 야구 감독이라면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딱 코어 포지션 딱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들을 고민하겠죠. 그래서 S&P 500은 투자생에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되는 그런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P 500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하락 시에만 담는다. 물론 이제 B2가 아니고 여윳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이 조사를 해보면 특정 시기에 계속해서 사는 거, 아니면 하락했을 때 사는 거, 수익률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분할 투자, 이제 분산이라는 건 종목을 분산하는 거죠. 매수하는 것은 분할, 그래서 저점 매수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폭락했을 때도 사고, 약간 높아졌을 때도 사고, 계속해서 분할하다 보면 그 평균 단가가 낮춰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오를 때만 사지 마시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나는 그냥 강제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성격이야. 그러면 뭐 매달 초라든가 매월 초, 매달 월말이라든가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좀 하루 변동성이 뭐 1% 이상, 뭐 2% 이상 하락했을 때만 사겠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 지수 추종 ETF를 이렇게 하락했을 때만 사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편하게 되겠죠. 시장이 대폭락하더라도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S&P 500 섹터나 종목이 있나요? 미국을 기준으로 새 업종이라면 AI 등 IT 업종이 되었고요. 금융업종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AI 사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 쓰다가 조사해 봤는데 데이터 센터에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보니까 가상금리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가상금리가 많이 붙는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 됐습니다. 미국 투자은행들은 특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소비잖아요. 그래서 소비업종. 그래서 IT와 금융, 소비업종은 상당히 좀 안정성도 뛰어나고 주가 상승률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금융 특히 소비업종 같은 경우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S&P 500에서 포함된 이런 세 가지 업종을 별도로 또 따로 떼어난 ETF도 있거든요. 그런 ETF를 사신다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AI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데이터 센터 설계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2030년까지 일감이 다 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고 그렇다면 AI 거기다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그런 반도체 기업도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테니까 뭐 일간 변동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폭락했다가 뭐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다고 하면 또 폭락했다가 또 괜찮다고 하면 다시 급등했다가 이게 사실 멀미가 나는 장세거든요. 그럴 때는 중심을 잡고 그냥 내가 하락하면 사겠다 아니면 내가 매달 초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AI 관련 사업은 지금 이제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가 내 자리를 뺏는다 이렇게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뺏긴다는 걱정이 있으면 거기다 투자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해지가 되니까 그래서 투자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AI와 관련이 있는 이 금융, 미국 투자은행들, 그 다음에 미국은 이런 돈들이 많이 결국에는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소비재 업종으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미국의 소비를 믿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릅니다. 지금 피디님한테 말씀드렸지 저는 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을 매수만 하고 있어서 근데도 이제 그 네이버의 자산 규모가 이제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브랜드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기억이 나지 않고요. 주식 자산은 이제 배당주와 배당 ETF로 100%로 돼 있습니다. 배당을 안 주는 주식도 사봤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마음을 졸이게 돼서 물론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배당 관련주로 다 옮겼고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상장사가 주주한테 할 첫 번째 도리는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허공에 있는 뭔가를 사는 거잖아요. 그 기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배당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믿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기자나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량주는 안전하다 하지만 언제 또 그 기업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배당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주주를 내가 대접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AI 관련주도 배당을 잘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당 성장주를 분별해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ETF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ETF에 철저하게 투자 기본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면 아마 뭐 정말 제 잡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본업에서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 아마 생애를 좀 방어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 주식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은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가야 할 길을 미리 걸었죠.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따라가면 되는데 일단 미국은 수백 년의 자본시장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만 해도 100년 평균치가 나와 있죠. 매년 연평균으로 8에서 10%가 오른다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아직 좀 역사가 짧아서 그 정도로 무위험 자산이라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코스피도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주가 수익률을 1등하는 이유가 그런 아주 반도체도 있고 뭐 로봇 관련주도 있고 원전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구성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정 지수를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역사를 거쳐야 된다. 미국도 나쁜 것들을 다 거쳤습니다. 뭐 우리가 유상증자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쪼개기 상장 싫어하지만 그런 것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걸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S&P 500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다양한 투자 상품과 혁신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TF도 당연히 원조고요. 그 다음에 리츠, 옵션 등 이런 다양한 금융성과 투자 전략이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을 이미 수백 년을 거쳤고요. 한국이 이제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거나 그런 어떤 뭐 ETF 이런 걸 도입할 때 실험장이자 참고 모델이 되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는 조금 뭐 어떤 풍문이 떠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두 가지 지표. 금리와 실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거시경제에서는 금리를 보시면 되는 거고 개별 기업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실 이런 공식이 제대로 들어맞는 시장은 사실상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리와 인플레이션, AI, 친환경 등 주요 투자 트렌드가 먼저 발행되는 그 미국 시장이 가장 모범적이고 반드시 참고해야 될 벤치마크가 되겠죠. 미국은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유명했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이제 빅쇼트라고 해서 그때 미국의 부동산 부실담보대출에 대해서 공매도, 그러니까 하락 베팅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얻었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틀린다고 또 뭐 비웃음을 받지만 우리가 어떤 분들 걱정하면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이클 버리는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이렇게 계속 실수를 해도 됩니다. 본인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 자기 이름을 언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고만 하되 정말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 ETF를 다 팔아야겠다. 투자를 여기서 중단해야겠다. 2, 3년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매일 시장에서 괴롭히는 어떤 건 소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을 우리 이어플러그 딱 맞고 딱 막으시고 자기의 투자 철학에 맞춰서 이렇게 꾸준히 걸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가장 좋은 사례들이 미국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금리와 실적 중심으로 시장을 보시고 그 마이클 버리의 어떤 공매도 투자자들 있잖아요. 공매도는 사실 제가 이제 기사에도 한번 언급했죠. 공매도는 하이에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썩은 고기를 찾거든요. 여기서 썩었다는 거는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재무 상태 나빠서 곧 망할 것 같은 기업들. 그런데 이제 공매도를 잘못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가가 급등해 버리잖아요. 주가가 급등 여지는 당연하잖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하이에나가 딱 몰려고 봤는데 그 기업이 사실 썩은 고기가 아니라 생생한 고기였어요. 그러면 하이에나는 이제 가겠죠. 그걸 먹지를 않고. 피해를 보는 거니까 공매도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안에서는 그런 공매도가 아주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장의 청소부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 뭐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면서 투자자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면서 건전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시면 돼요. 시장에서 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처음 주식 접하는 분들이 목표로 잡으면 좋은 시드 액수는 얼마인가요? 제가 1억 원 정도 종잣돈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개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한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자산을 중시하시거나 아니면 월 현금 흐름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2030이라면 10만 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S&P 500 그 ETF를 추종하는 ETF 중에 SPLG, 옛날에 구 SPLG, 현재는 SPYM, SPY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렴이 버전이 나왔습니다. 지금 S&P 500을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스파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가 지금 90만 원 넘어서 100만 원 향해 가고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한 주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저렴이 버전은 이제 아직 10만 원? 요 정도 되니까 10만 원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030은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머니쇼에서 그런 분이 오셔서 얘기했는데 자기의 투자 기간은 100에서 이제 자기 나이를 뺀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 30대라면 70년을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실행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워렌 버핏이 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만 어떻게 보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의 책상에는 컴퓨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시세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현장을 실물 경제를 뭐 햄버거 가게 가서 실물 경제를 느끼고 자기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가정한 거거든요. 워렌 버핏도 60세 이후에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정말 그쪽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가지면
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을 공부하시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S&P 500 대폭락 후 회복 사례를 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죠. 닷컴 버블 때는 전고점까지 한 31개월 걸려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더 짧아집니다. 17개월이 됐고요. 코로나 때는 단 한 달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시에는 3개월. 그러니까 2022년에도 있었네요. 그래서 금리 쇼크 때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충격은 빠르게 깊게 오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환란은 도적처럼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시장입니다. 대응이 되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자산이 분산돼 있어야겠죠.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는 금이나 채권이 오르겠죠. 주식은 폭락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주식만 갖고 있으면 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도적처럼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당신 집을 털겠습니다고 예고 없거든요. 정말 가장 예측이 안 되는 시기에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분산, 장기, 분할 투자가 돼 있다면 대비가 돼 있는 거니까 종목을 우리가 추천할 수도 없지만 추천해서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 닷컴 버블 때 빠진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는 그런 위협성이 있으니까 지수를 중심으로 하시고 내가 지수를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일정 비율로 담으시면 종목의 어떤 성장성과 지수의 안정성을 다 추구할 수가 있겠죠. 직장인이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장인들은 월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린 장기 분할 투자에 딱 가장 적합한 직장이죠.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직장인들은 이제 그 돈이 그 직급에 맞게 나오니까 참 투자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최근에 이제 지금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박앤세일 기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분들한테 고인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좋은 말이잖아요. 고인물 하면 좀 업종에서 대가다 그런 뜻이니까 고인물,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 우리 100세 시대, 우리 PD님도 여성분이지만 이제 90세가 넘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그게 보험개발원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빅데이터가 쌓이잖아요. 평균 나이가 9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곧 2030 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를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우리의 돈을 계속 녹이죠. 제가 아이스크림에 비유하는데 한번 녹기 시작하면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적금과 같은 냉장고가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 같은 냉동실로 옮겨서 자산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고인물인데 고령화, 인플레이션, 물고 트기. 직장인들은 이제 투자의 물꼬를 트기 좋은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ETF로 시작해 보시고 아까 제가 SPYM 얘기했죠. 10만 원으로 시작하시고 아니면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은 지금 만 원대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 타이거, 에이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 원대 ETF로 시작하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나와서 얘기를 해도 실제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그런 교훈과 경험은 없습니다.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S&P 500,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수 ETF는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ETF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보수율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거의 0.001%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넣으실 게 아니라면 사실 브랜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보다 훨씬 덜 올랐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한 80%, S&P 500은 한 15에서 16%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감은 언젠가는 또 맞춰지겠죠. 또 S&P 500이 그동안 계속 코스피를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한국 시장은 그래서 좀 좋습니다. 짧은 기간에 확 올라서 또 한번 우리 한국인들의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시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코스피 200이 좋을 거냐는 거는 좀 의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가져가시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수익률이 아쉬우시면 이제 업종별 ETF나 개별 종목을 섞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먼저는 이제 미국과 한국이 된다는 얘기죠. 미국은 그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 태어난 그 최초의 시장이잖아요. 한국은 그걸 바짝 쫓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이니까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면서 시소처럼 이렇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고 최근에 또 동조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담기가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TF 투자에 처음 입문하시려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한 주에서 시작하려면 좋으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10만 원, 한국 기준으로는 10,000원이 되겠죠. 아까 지수종 ETF들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단 한 주에서 투자는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단 한 주에서 복리의 힘은 대단하죠. 복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워런 버핏도 그 돈들을 계속 투자했을 때 60세 이후에 빚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전까지는 그 자산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한 번에 점프업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힘순 찐 힘을 숨기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노후가 어려워서 이게 현금흐름이 떨어졌을 때 이제 자기가 투자해 놓은 그 돈에서 나오는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이나 자산에 따라서 이제 생활을 누리시면 되겠죠.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S&P 500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주의할 점은 고평가입니다. S&P 500의 최근 10년 평균 PER이라고 하죠.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약 18.6배입니다. 근데 2025년 11월 현재 기준 퍼는 22.2배. 그러니까 조금 높죠. 여기서 퍼는 뭐 제가 말한 퍼와 다른 이제 방송에서 나오신 퍼가 다를 텐데 여기서는 이제 선행퍼라고 해서 예상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다른 퍼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10년 평균보다는 현재가 높은 편이거든요. 이 뜻은 뭐냐? 고평가라는 건 항상 평균을 찾아갑니다. 그럼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번에 마이클 버리발 그 AI 쇼크에 따라서 급락이 올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런 또 투자 대가들의 말을 참고하면서 항상 대비가 돼 있어야겠죠. 대비가 되려면 장기 분산 투자밖에 없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PD는 어떠세요? 그 좋은 옷이나 이런 건 다 비싸지 않나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쇼핑할 땐 우리가 쌀 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싼 걸 좀 싸게 사는 거를 행복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투자랑 소비랑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를 줄이면 제가 투자할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어쨌든 좋은 건 비쌉니다. S&P 500은 가장 좋은 우량 기업들, 전 세계에 500개 기업인데 이게 미국 S&P 500으로 돼 있지만 사실 본사만 있는 거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매출의 53%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옵니다. 중국이랑 한국 막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P 500을 투자하는 건 미국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S&P 500 급락하지 않았냐? 그거는 그때 자본주의 시장이 끝난 줄 알았어요. 글로벌 붕괴 위기 때문에. 끝나면 뭐 주식이 있든 현금이 있든 다 망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너무 그렇게 어렵고 위험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가치 있는 기회를 찾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정 분야가 잘 아는 분야에 있어서 한 종목에 올인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오로지 분산 장기 투자만이 답이고요. 지금 바로 투자해야 하는 지수종 ETF들은 모두 IT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이제 IT 비중이 높은 걸 갖고 계시다면 금융이나 소비재가 포함된 배당 ETF로 서로 업종이 겹치지 않게 함께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처럼 뭐 AI, IT가 오를 때는 확 오르겠지만 또 얘가 떨어질 때는 얘 배당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이 겹치게 분산해야지 장기적으로 마음이 편하게 자산을 모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S&P 500에 투자한다고 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좋을까요? 나눠서 넣는 게 좋을까요? 나눠서 넣으셔야죠. S&P 500이 사실상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주 소박한 사례인데 이번 달에 제가 어디 뭔가 10만 원 쓸 돈이 없더라고요. 그냥 남는 돈은 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 리스크에 처해보니까,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되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었다가 이제 당장 필요한 돈이 생기면 바로 넣었다 빼야 되는, 자기도 모르게 단기 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넣는 게 좋죠. 그걸 장기 분할 매수라고 하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 주식이 아닌 현금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비율로 보면 자기 자산이 한 15% 정도니까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는 저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13F에 따르면 구글을 샀죠. 최근에 빅테크 중에 구글이 퍼가 제일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런 대가들도 그냥 비싼 좋은 게 최근에 주가가 싸졌을 때 그거를 분할 매수하는 거. 아마 이제 한번 시작했으니까 구글을 늘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같은 ITB 중에 있는 그런 업종에 지금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지금 투자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이 사실상 은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워렌 버핏의 결정이냐 회사의 결정이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를 낮추는 건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집단 두뇌 체제잖아요. 버크셔 해소에는 투자 부분이 크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억 모으기에 관심이 있으신데 처음 1억 모으기에 성공하면 변화가 있나요?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이 1억이 되면 100명 중에 30등 안에 들거든요. 일단은 그 심리적 안도감이 생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진 않았구나. 내가 사회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정감과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나 가족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요.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람과 달리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특히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큰 돈을 모아야겠다. 그 시작점이 되는 게 1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1억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1억을 모으면 좀 달라지고 굳이 뭐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투자 철학이나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를 절약하는 거거든요. 너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많은 돈을 쓰는 거를 이제 습관적으로 내 몸에 체화가 되기 때문에 1억을 모으면서 그러면 뭐 완전히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제 군사라운드 몸이니까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처음 1억을 모은 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억을 모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근검절약한 생활 습관이 뱄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앞으로 저절로 굴러갑니다. 다만 책을 통해서 ETF로 금융자산을 더 분산해서 투자하고 싶으면 업종이 겹치지 않게 성장 ETF와 배당 ETF를 합쳐서 최근에 유행하는 또 커버드 콜 ETF까지 추가하시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죠. ETF 자체가 리스크를 낮추지만 이런 ETF끼리 또 합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서 분산 효과는 또 극대화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개별 종목으로 100종목 넘게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만약 ETF 3개 정도 했다 그러면 뭐 200개, 30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지만 안정성은 더 높죠. 그러니까 뭐 내 계좌 봐봐 뭐 다 파란불이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ETF는 딱 3개 보여주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있던데 과연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더 매력 있을까요? 제가 좀 이사하고 싶어서 임장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권에 그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2.5에서 3.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이 정도로는 이게 어떤 현금이 나오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서 부동산은 지금 많이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매가만 높고 월세나 전세와 같은 실제 사용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양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나오고 옛날엔 10%가 넘었는데 그리고 최근 뭐 광진구에도 가봤는데요. 신축 아파트는 그 월세 수익률이 1%도 안 됩니다. 좀 충격을 받았는데 매매가만 높고 아마 거기다 월세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배당 받는 ETF의 수익률은 1년 새 총 수익률이 100%가 넘는 것도 속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워렌 버핏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도 지금 50년 된 주택에 삽니다. 자기 자산 100조가 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부동산은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보유세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마치 인플레이션처럼.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주식에 대한 가치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0%가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도 제가 월 현금 흐름 좀 쓸 돈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 과일 1년 새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것도 평균치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현금 흐름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이제 실제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부동산을 한꺼번에 팔아야지 목돈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많은 돈을 또 갑자기 처치 곤란하기도 하고 주식은 조각조각 돼 있잖아요. 부동산은 이제 하나의 큰 집이라고 주식은 하나의 큰 기업인데 그 기업을 여러 사람과 나눠서 조각조각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식 투자가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동산 비중이 높은 분들은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제가 잘 즐겨보는 분 중에 이제 집을 이제 살 집을 안 사고 그 돈으로 S&P 500을 했다는 분이 있는데 그 돈은 부동산 놔주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갖고 그 주식 비중을 높이면 되잖아요.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금융 비중이 너무 낮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금융 비중이 높일 때 핵심 자산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당금만으로 평생 먹고 사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연봉 1억이 월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직업이 없는데 매달 현금 흐름이 이 정도만 나오면 다들 만족하시겠죠. 근데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극단적인 조합이 제 책에는 나오거든요. JP랑 JPQ를 섞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둘 다 가질 수 있나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조금 뭔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월 현금흐름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JP나 JPQ 주가 흐름을 보시면 거의 제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할 여지를 갖다가 돈으로 바꿔서 지금 당장의 주주한테 주는 구조니까 이거를 뭐 뒤에 사람 돈을 빼서 앞에 사람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금융상품의 구조 자체는 지수, 미국의 두 가지 양대 지수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커버드 콜을 그러니까 월 현금흐름을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나스닥은 핵심 기술 기업, 애플, 뭐 엔비디아 얘네들 금융 업종은 안 포함이 안 되고요. 기술 IT 업종만 100곳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좋을 때는 엄청 뛰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는 다른 업종보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기는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개별 종목 커버드 콜보단 덜 위험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JP는 S&P 500, JPQ는 나스닥 100을 쫓아가고요. 나스닥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따라서 옵션 수익이 많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그 숙련된 서퍼가 더 희열을 느끼는 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P와 JPQ에 각각 5천만 원씩 종잣돈을 시작해서 매달 50만 원 추가 납입하고 JP는 배당률 8%, 그 다음에 배당 성장률 4%, 연 주가 상승률 2%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적용해서 아까 그 10년 후에 그 월 700만 원 현금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했고요. JPQ도 이런 최근의 수치들을 적용해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그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자산 규모는 5억 8천만 원, 월 현금으로는 7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게 최극단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월 현금으로만 필요해 하는 거예요. 사실 10년 동안 모았는데 자산이 5억 8천이면 사실 그리 성공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렇지만 월 현금 흐름, 특히 기본적으로 배당주라는 거는 내가 주식수를 많이 있어야 배당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야 되는 그 주식이나 ETF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수를 많이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덜 오르는 것들을 활용해서 뭐 연봉 1억에 도전하는 그런 ETF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거 이외에도 많은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거보다는 눈높이를 낮출 거야. 월 300, 월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전한 ETF가 많겠죠. 그래서 이거의 정반대로 있는 게 뭐 슈드와 QQQ 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잣돈 1억을 7대3으로 나눠서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월 현금 흐름이 700 정도는 안 되겠죠. 대신 자산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 외에 뭐 월 200도 있고 300도 있으니까 한번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당 투자자들은 잘 알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기뻐합니다. 이게 성장 주스랑 특히 다른 점이에요. 주식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건 내가 10개 갖고 있는 사람 배당보다 100개 갖고 있는 사람 10배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진짜 배당 투자에서는 심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그런 거예요. 하락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배당주나 배당 ETF를 사서 많이 모으는 거.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최신 금융상품이죠. 커버드 콜 ETF. 요거는 이제 매니저들이 콜옵션 매매 차익을 통해서 하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상승할 여지를 지금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달 혹은 그 주에 인컴을 챙겨 놓는 겁니다. 수익을. 그래서 옵션 수익인데, 요거 지금 강남에서 유행하는 이유가 요거는 측정하기 어려워요. 측정할 수 있어야지 세금을 매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옵션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세금에 민감한 분들이 커버드 콜 ETF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주식 자산과 콜옵션 매도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 커버드 콜 ETF는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근데 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일단 공부를 하시면 재밌어요. 이런 상승 여력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어떤 놀라운 자산운용사들의 그런 스터디들에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리 금융투자 업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 유리할까요?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워런 버핏이나 뭐 저처럼 오래 장기 투자를 뭐 하고 있을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하려는 사람들은 폭락장을 기다리는 면이 있죠. 근데 좀 놀랐어요. 주가 하락하면 더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제 집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떨어지는 당장 수익을 보던데 이거는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폭락장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박앤세일 기간이 옛날에 일주일이었다 그러면 뭐 3일, 뭐 2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폭락장이 오면 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마이클 버리처럼 AI 버블을 경고하고 뭐 워렌 버핏이 현금을 사상 최대를 찍었다는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는 폭락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폭락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도적처럼 오는 거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는 돼 있어야 되겠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는 것에 장점이 있을까요? 낮아졌을 때 사면 당연히 뭐 지금 현금으로 샀을 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비해서는 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 최고의 시점이죠. 그렇지만 항상 지나치게 이제 AI와 BAI 그런 업종이 구분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의 상당 부분을 AI가 차지하면서 이 양극화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낮았을 때는 반드시 매수 시점으로 삼으셔야 이 양극화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전 노후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뭐 조사와 뭐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300배 법칙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월 평균 소비의 300배가 곱하기 300 하면 그 숫자가 자산으로 있으면 노후에 대비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 500만 원을 쓰는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는 한 15억 정도 있으면 이제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숫자가 인플레가 돼갖고 옛날엔 1억만 있어도 부자 아니었나요? 참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뭐 지금은 500원도 돈이 아니고 1000원도 돈이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돈만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황스러운 건데 어쨌든 이런 15억 자산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배당 재투자를 하시면 배당금을 쏙쏙 빼먹지 마시고 그걸 계속 재투자하세요. 왜냐면 톡이 오잖아요. 마치 소비하라는 식으로 톡이 옵니다. 카톡이. 이번 달 배당금 얼마입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그건 고스란히 다시 투자하시고 가을 옷 나왔는데 더현대 서울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투자를 하시고 여윳돈으로 소비를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필요한 자산 은퇴 대비용 자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약간의 그런
기쁨을 희생해서 미래에 나한테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아까 15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뭐 3억의 노후를 생활할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남들보다 절대적으로 작은 양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적은 양으로 이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될 거는 제 책을 사는 게 아니고요. 뭐 어디 가서 뭐 유료 강의를 들으신 게 아니고요. 연금 삼총사, 연금저축펀드, IRP, ISA.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 상품이 ETF라서 제가 ETF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건 ISA 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여기서는 국내 개별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업종이나 지수 혹은 뭐 AI 관련 ETF를 추종하는 한국형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상장 땡땡땡 ETF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절세 계좌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 초년생부터 여기에 쏟아 붓는다면 그러면 세금도 이연해서 배당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소비를 줄이니까 자산이 불어나죠. 게다가 세금 혜택까지 뭐 일석삼조니까 남들보다 적게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수익을 엄청 극대화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이 계좌에는 한번 들어가면 돈이 묶이니까 제가 소비는 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해서 강제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는데 미국 등 해외 주식 위주 투자자라도 ISA를 개설하면 국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개별 종목이라고 해서 배당을 안 주는 일반 종목 투자하시면 배당 재투자 효과는 없으니까 그런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배당 수익률 6%짜리 국내 배당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해놓고 10년 후 일반 증권 계좌, 우리가 그냥 증권사에 일반적으로 트는 계좌 있잖아요. 그거는 1,640만 원이 됩니다. 근데 ISA에선 1,791만 원이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덜 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150만 원 차이 투자금을 봤을 때는 수익률이 9%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당하죠.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세 혜택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귀찮은 시대라도 한번 제가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도 오프라인 지점 방문이나 이런 건 필수입니다. 왜냐면 그냥 가상으로만 하다 보면 정말 이 현실감이 떨어지고요. 이게 소비나 이런 투자의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은행이나 증권사나 어디라도 좀 방문을 하셔서 대면 접촉을 해서 좀 궁금한 점도 푸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물론 이런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처럼 이제 글로벌 채널을 보시면 되겠죠. 은퇴하는 분들께 추천하시는 미국 주식 투자법이 있으시다면요?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기본으로 깔고 개별 배당주나 배당 ETF를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다 나옵니다. 챗GPT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 멘트 그대로 찍어도 아마 3종목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내가 일정 비율로만 거기다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리스크도 배가 되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매일 전전긍긍 하시고 심지어 미국장은 새벽에 열리니까 막 잠을 못 주무신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불행한 나의 어떤 행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 푹 주무시려면 주식을 투자해놓고 수익을 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그래, 내 자산이 불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주식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죠. 같은 곳에 돈을 걸었는데 2배, 3배 벌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ETF의 어떤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은 매일매일 청산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률을 어떤 기간에 따라 누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ETF는 매일매일 청산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기에 접어들면 ETF가 추정하는 어떤 지수가 하락기에 접어들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손실률이. 그래서
기초지수는 33% 빠졌는데 이건 거의 뭐 청산 직전까지 간다는 이렇게 되거든요. 청산이라는 건 이제 망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원금 전액 손실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굳이 물론 이제 영국 같은 데는 풀려 있지만 그래서 또 뭐 영국으로 갔다 뭐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너무 무섭긴 한데 단기 급등을 쫓으시면 우리가 그 교통사고 캠페인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무 빨리 가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대출을 받아서 우량주에 사시는 거 괜찮다. 그렇지만 그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고 물론 상승할 때는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거짓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ETF라는 건 꾸준히 오르면서 약간 장기 우상향하는 건데 이런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어떤 급등주의 특성을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상품이 돼버리거든요. ETF자를 빼야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추천하시는 우량주가 따로 있으실까요? 대출 받았으면 그 대출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이상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뭐 지수 추정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주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죠.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그 숏 하락 베팅한 그 청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급등해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개별 종목은 좀 추천하기가 어렵고 내가 대출 이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더 그 부담감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안전하고 좀 중간 단계, 중위험, 중수익을 찾아야겠죠. 그런 거는 업종도 위험하긴 한데 업종 혹은 국가지수 추종 ETF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되겠죠. S&P 500이나 QQQ. 미국이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코스피 200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보단 나으니까요. 돈은 계속해서 개체수가 늘어나지만 금이랑 코인은 공통점이 있죠. 한정된, 오히려 줄어드는 희소가치라고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잖아요. 희소가치가 있는 자산은 반드시 희소가치가 없는 돈으로 평가했을 때 희소가치 있는 자산은 얼마나 극대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산을 바꿨을 때 그 수익이 더 높죠. 우리가 환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억울하긴 한데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산을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원화로 바꿨을 땐 극대화되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쓸 돈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거는 약간 이러한 어떤 승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좋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코인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제가 큰 부자가 되면 할 것 같아요. 예, 큰 부자가 되면 1% 정도, 뭐 1, 2% 정도 하시는. 실제로 제가 재테크 크게 돈 버신 분들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거에 올인한 분들은 제가 못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또 가난해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고위험 자산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뜨겁게 타올랐다가 뜨겁게 또 사그라들 수 있으니까 전체 자산 일부로만 하시고 근데 코인은 옛날보다는 좀 덜 오르고 덜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급등주의 속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까. 좀 안정적이지만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레버리지 ETF나 뭐 그런 뭐 고위험 상품들이거든요. 커버드 콜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투자 세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신사이드나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이게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고 대비가 있다 보면 큰 기회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바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이 된 젊은 20대 세대에게도 투자를 추천하시나요? 제가 원래 이 책을 쓴 계기는 이제 딸에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목소리인데 그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행히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부모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뭐 성경에서도 내가 자식에게 뭐 아끼는 사람에게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당연히 떡이나 그런 좋은 것들이지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젊은 세대들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더 안정적인 걸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자산을 한번 공부하시면서 한 주부터 시작하시면 제가 ETF를 소개했다고 해서 ETF만 사시라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도 한 주, ETF도 한 주, 뭐 금도 사보고요.
뭐 금은 실물로 샀을 때는 이제 수수료가 많이 떼이기 때문에 그건 유의하셔야 되는데 금도 사보고 뭐 비트코인도 한번 사보고.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건 좀 위험하다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좀 자제하시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됐을 때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윳돈으로. 근데 지금 돈을 모아가는 그런 나이대에서는 가장 기본부터 우리가 왜 뭐 방금 수능도 끝났지만 우리가 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쌓아야 될 소양이 있으니까.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쌓아온 분들은 그 부의 가치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모든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한번 짜보시고 자기의 성향에 맞게 그걸 조정하시면서 투자의 기쁨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셨으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희로 기자인데 일단 이런 채널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행복한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현업에 충실하면서 자산을 쌓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저의 목표이긴 한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좀 돈이 안 벌릴 수는 있잖아요. 그걸로 가족도 부양하지 못하면 제가 떳떳한 가장이 못 되고 떳떳한 엄마가 못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병행하시면서 내가 현업이 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또 투자된 자산을 한테 좀 기대고 이 자산이 조금 뭐 최근에 조정이나 이럴 때는 또 내가 현업을 열심히 해서 또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투자금을 더 늘리는 기회로 삼으셔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진짜 PD님이 질문을 해주셨지만 진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100년간 만들어서 그 방주를 띄워서 그 생태계를 보존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산의 방주를 만드셔갖고 마음 편한 투자하시고 마음 편한 그런 어떤 현업에 집중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투자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요? ETF는 분산이 잘 돼서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ETF를 사라고 그러니까 ETF는 맞는데 요새 ETF를 3배로 막 레버리지 매도로 팔잖아요. 그죠? 2배,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사면 안 돼. 그거는 뭐가 올라갈 때 보면 또 떨어질 때 보면 수수료가 많아가지고 조정할 때 엄청 원금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나스닥 특히 더 그러죠. 나스닥 QQQ를 봐도 가만 있어봐. 한번 봐볼까? 20 그다음에 TQQ 이게 조정받을 때 많이 죽어요. 이게 좀 보면은 이게 나스닥 그 TQQ QQQ를 3배 하는 거거든. 조정받을 때 많이 죽어요. 그다음에 그냥 QQQ로 보면 이 상승폭이 달라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상승폭이 달라요. 죽을 때 많이 죽어서 많이 못 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3배짜리 사면 이 폭이 올라갈 때 보면 폭이 작아. 왜냐면 밑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실감이 안 나면 한번 해봐. 돈을 잃어봐야 돼. 지지게 터지고 그냥 깡통이 나야지. 앞으로 3배의 레버리지가 무엇이야. 부자빠가 왜 얘기했는지. 그때 조금만 가지고 깡통이 나봐야 돼. 그건 많이 갖고 뭐 그냥 금융 파산 날 정도로 초보자들이 말이에요. 건물룩에 금융 파산 정도 돼서 금융 파산자가 많어. 이런 레버리지 쓰다가 인생 아주 완전히 거지 되는겨. 평생 못 살아나. 아이고 한번 깡통 나봐라. 얼마나 아픈지.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안 만나주고 친척도 안 만나주고. 야 정말 나 보험 팔아 다녔어요. 깡통 나고. 보험 팔아 다녔는데 얼마나 멸시를 팔아. 그러면서 내가 그냥 돈 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노래 막 불렀지.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후회를 막 하고. 후회해도 소용. 돈 잃으면 이 시장은 아무도 여러분 돈을 물어줄 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시장은 위험한 거야. 근데 그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유튜버가 별로 없어. 시장은 정말 위험해. 여러분의 돈을 막 뺏어간다. 특히 ETF가 2배, 3배짜리가 여러분 돈을 다 뺏어갈 테니까.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의 돈을 그냥 먹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남의 돈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보다 ETF를 만든 사람들이나 고수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30년, 40년 해야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고 몇 년 안 된 사람들 해보라고. 좋은 돈 다 잃고 그냥 고생할 테니까. ETF 레버리지 쓰지 말자가 저의 얘기였습니다. 주식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만드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주식은 2가지가 있거든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써먹은 종목, 두 번째 안 써먹은 종목. 이게 뭘까? 아까 같이 에코프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보면서 할게요. 이거 써먹은 종목이지 이게 100배, 200배, 200배 써먹었잖아요.
그럼 조정받는 거지. 안 써먹은 거 볼까요? 안 써먹은 거 우리가 현대 마린 같은 거 안 써먹은 거, 이 1200원부터 나가는 걸 우리가 여기 요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안 써먹은 거 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갔죠. 안 써먹은 거, 써먹은 거, 안 써먹은 거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좀 나눠야지. 한 종목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몇 종목에 나눠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짜면 좋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좀 더 이제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종목 분산과 박스 이론, 박스 피라미딩 그 전략을 가지고 다음엔 한번 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죠. 정부가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ETF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까요? 이거는 미국의 401k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월급을 받으면 10%인가 얼마씩 떼어서 저축을 해요. 그럼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얼마인가 혜택을 주는가 보다. 우리 회사는 나는 주식을 안 해. 사라고 해도 안 사니까 20만 원 사라. 그럼 내 10만 원 보조해 줄게. 그래서 20만 원 사는 애들은 내가 10만 원씩 보조해서 근데 우량주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록 독려하는데 어떤 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401k 그거를 아마 모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모방하면은 우리 시장이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량주는 꾸준히 우상향하겠죠. 미국 시장이 가는 것도 결국 미국의 직장인들이 전부 버는 대로 10%씩 매달 우량주 사니까 가는 거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요것이 시작되면은 아마 우리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대표님께서 대중과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주가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주가가 올라갈까? 팔아먹으려고. 누가? 큰 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보면은 이게 200원대부터 매수했다고 200원, 500원, 1000원대. 그런데 30만 원대 팔아먹고 그 30만 원대 막 유튜브에서 온통 8대 종목하면 떠드니까 애들이 주식 안 하던 사람까지 전부 가서 2차 전지에 다 물려버렸잖아요. 편지 많이 왔어요. 할머니들이 특히 2차 전지. 야, 그래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우리 오프라인 강의하는데 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평생 모은 돈 10억 다 날렸어요. 막 이러고. 어떤 애는 8억, 젊은 애인데 8억을 날렸다고. 직장생활 평생에 40대인데 직장생활을 그동안 모은 돈 8억을 다 날렸다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종잣돈 500 남았대. 지랄더라고. 돈은 지문대로 잃고 다 잃고 나면 날 찾아와. 특히 뭐 어떤 애는 뭐 2차 전지를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그냥 애들 다 죽이던 애들도 있는데 내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정말. 그래서 반대로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많이 오른 종목. 개인이 열광할 때 여러분은 나와야 된다는 거. 개미도 안 물어가는 그런 개 같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야. 더러운 종목을 사야 되는 거야. 개도 안 물어가는 거야. 그게 역발상 투자라고. 천성이치에 반대로 해야 된다. 인간의 생각과 천성이치, 이치와 반대로 가는 게 주식이야. 그래서 이 주식은 역발상 투자라고 하잖아요.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도 되고요. 박스 이론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역발상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으라는 책을 꼭꼭 읽어.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네버러지하고 또 뭐가 있냐면 ELS 아주 ETN 뭐 이런 거 있지 안 좋아. 그런 거 특히 선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ELS 같은 거는 고점 치고 나면 나와요. 안 빠지면 몇 프로 이자 줄게 그러거든. 안 빠지면. 근데 다 빠져요. 빠질 상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ELS가 나왔다 그러면 그 종목은 공매도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어려운 거거든요. 우선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2배, 3배짜리 그다음에 ELS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 ETF 안 좋아. 많이 올라가면 테마 ETF 나오잖아. 그것도 좀 그거 막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다 정신 흐려져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뭐 모자를 이름 써놓고 나중에 정신 차리는 게 뭐 거의 다 금융시장에 들어오면 혼을 빼가지고 주식시장이 마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여러분의 돈을 쫙 빨아가는 거야. 막 정신 했을 때 꼭대기 사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울고 짜고 해 소용없어. 그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부자빠가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도 하지 말라는 거 많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 책을 역시 읽으세요. 내 책보다 더 좋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 미국 주식. 서학개미들의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워런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하사웨이 일하는 회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섬유회사인데 그 주식을 샀는데 회사를 망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영원히 그런 주식 사지 말자고 버크셔 하사웨이라는 이름을 쓰시는거든요. 손절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잘 고르면은 손절 안 해도 돼요. 종목을 잘 나누면 손절 안 해도 되고요. 손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손절 안 할 주식으로 사야 되고요. 특히 요즘에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도 엔비디아 사시고 또 지난번에 그 의사 선생님 부인도
엔비디아 안 샀다고 맨날 긁는데 부인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러시다고 1년 동안 긁었대 나를. 그래서 원장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지랄하고 또 올라갔으니까 조정 올 거예요. 이제 사지 마세요. 지금 사지 마세요. 못 참고 사면 이제 조정 옵니다. 네, 그러고 말았는데 역시 너무 인기 있는 종목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너무 개인들이 되게 인기 있는 종목 미국에서는 뭐야?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처음 주식 투자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하시는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데 모든 성공은 주식 투자는 기업하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것 같은 거죠. 모든 사업은 실패를 해야 성공해요. 실패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그냥 해보시는데 실패할 거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함부로 안 하고 주식을 많이 안 사요. 근데 대개 초보자가 근거 없는 낙관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신용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파상자가 돼가지고 평생을 거지로 살게 돼.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험 팔고 대리운전하고 눈물 나네. 옛날 생각하니까 진짜.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곱빼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곱통 먹고. 옛날에 그 잘 나갈 때 정종 대포 있잖아요. 정종이 먹고 싶은데 백화점 지나가는데 이게 정종 쬐까만 병에 팔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백화점 계단에 앉아서 먹으면서 참 옛날 생각하고 울고 그랬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돈을 잘 지켜야 되고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여러분 주식시장을 그냥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아요. 위험하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놈 하나 없어. 좋은 얘기 이번 이 주식 타면 100배 간다. 이 주식 사면 이번에 대박 난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돼? 책을 많이 읽고 돈 번 고수들을 찾아다니세요. 찾아서 발로 뛰어다녀야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부자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좀 핫하다가 요번에 단기에는 누가 나왔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왔고 이재용이 하고 막 쇼를 했잖아. 막 통당 먹으면서. 그지? 그게 뭐냐면 고점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그 책에 있어. 회장이 나오면 조심해라. 사장이 매스컴 나오면 조심해라. 나오고 나니까 조정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수는 4월부터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종목별로는 갈 거예요. 안 갈 애들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하고 한번 물러나고요. 돈 갖고 많이 기다리시면 언제가 오냐면 패닉셀이에요. 패닉셀이 뭐냐면 공포스러워서 너도 손이 안 나가. 공포스러워서 주식이 안 사고 싶을 때가 있어. 주식 이제 안 할 거야. 그때가 바로 가장 쌀 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단숨에 부자 돼. 아무도 그 자리에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 버릇 있어서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것. 그 생각 버려야 되고 책 보고 공부해야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계좌를 공개한 고수들을 찾고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종목을 훔쳐서 보세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컨닝구 투자법이 제일 좋아. 돈 벌고 있는 사람의 계좌를 훔치고 그들의 종목을 훔쳐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쓸데없이 유튜브에 떠드는 얘기에 종목 돈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돈 번 사람, 실제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께 맨 하지 말라는 얘기만 했는데 주식 그만큼 위험해. 해봐.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해보라고 다 이럴 테니까 99%가 이러. 그래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하려면 떠나. 근데 난 가난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 되겠다. 부자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읽으라는데 읽겠다 그러면 여러분 해도 돼. 책 읽고 원칙을 지키고.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이야. 요즘에 성공에는 제일 목표 그게 아니야. 시스템이 있어야 돼.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자 아빠가 만들어 놓은 게 팜 시스템 투자법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책방에 없어. 저 중고 책방 가야 비싸게 줘 회사. 부자 아빠 책은 중고 책밖에 없어. 새 책이 한 권 딱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절반 될 거야. 여러분들 책 읽고 공부하시고 부자 되는데 서둘지 마세요. 지금 장이 핫합니다. 뜨거울 때 여러분 주식에 관심 가졌죠. 단기에 좀 위험한 거야. 그럼 주식이 시들해질 때 여러분 주식 사야 되죠. 자, 그럼 서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거 있잖아요. 부자 아빠가 좋아하는 종목 관심주라고. 약간 자꾸 추천주 나는 안 줘요. 나는 관심주. 나는 추천주를 관심주라고 그래. 내가 관심 갖는 종목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놓으면은 어느 날 한 2시간 동안 종목을 딱 녹화해서 올려놓거든요. 그 2시간 동안 알람 간 사람만 보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안 한 사람은 못 보는 거지. 그거 내가 한번 신사임당 할 테니까 제가 종목 녹화해갖고요. 짧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공부하면 부자 됩니다. 화이팅!